2장 제목이 이제 Planning and Policy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Threat Environment 1장 내용을 봤죠. 지금 이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거든요. 1장에서는 위협이 있으면 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장의 내용은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위협의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이 위협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쯤에 정확하게 이제 위협의 의미를 좀 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위협이 말 그대로 위협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 위협이라는 용어는 다음 시간쯤에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2장에서는 이런 위협 환경, threat environment에서 보안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호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계획을 세우고 그 정책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제 오늘은요, 보안 관리 프로세스의 필요성, 그리고 플랜, 프로텍트, 대응으로 구성된 보안 관리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간이 된다면 이렇게 2.3절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은 일단 이제 위협에 됐고, 이제 지금부터 2장부터는 이제 방어 관점을 볼 것인데, 이 방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2장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내용에 진행되기 앞서서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security is not merely a product, but a process. 보안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우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얘기하신 분이 브루스 슈나이어 박사님입니다. 브루스 슈나이어 박사님.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디지털 보안의 비밀과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한 2권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절판돼 있죠. 절판돼 있는데 지금 학교 기숙사에 와 있는 학생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아주 재밌어요. 아마 학기 중에 읽기 어려우면 꼭 방학 때라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명저죠, 명저.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시큐리티는 어떤 제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절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여러분들. 보안을 위해서는 프로세스, 테크닉, 그리고 people. 이 3가지가 밸런스를 모두 맞춰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테크닉에 해당되는 것이 프로덕트죠.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덕트. 이 프로덕트 테크닉만으로는 보안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브루스 슈나이어 박사님은 프로세스를 좀 강조하시는 거죠. 사람은 기본이죠. 기본으로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책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책에서는 이 보안 위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위협은 사라지지 않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위험들을 초래하고 있다. 자, 위협, threat, 위험, risk. 달라요. 요거에 대한 관계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자, 방어의 원리, 그리고 어떤 사례 학습, lessons learned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거에 분석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도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나씩 이해해가면서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죠.
자,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보안 계획은 보안이 목적은 아니에요. 보안 계획은 조직의 운영 목표 달성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몇 번씩 그렸던 그림이 있죠. 하나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는 IT 부서와 보안 부서가 같이 있어요. 보안 부서가. 이러한 조직 내에 있는 부서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보안 계획도 그 일환입니다. 이 비즈니스 골,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안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의 운영 목표는 뭐겠어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회사에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IT 보안은 무엇이냐? IT 보안은 바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IT 보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보안은 스트롱 하면서 프로텍티브 해야 된다. 강하면서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또 투명하면서 트랜스페어런트 하면서 언업트러시브, 뭔가 이제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방탄유리다 얘기를 해줍니다. 방탄유리는 사람은 보호하면서 어떤 총알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이 유리 본연의 임무 뭐겠어요? 투명해서 외부를 볼 수 있는 또는 외부의 바람이나 빗물들을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로 이 IT 보안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안은 제품이 아니고 프로세스다라고 이제 브루스 슈나이어 박사님이 얘기했다는 것이 우리 책에도 인용이 되어 있어요. 보안 관리 프로세스에 비해서 이 보안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값비싼 보안 장비 또는 아주 기술적으로 안전한 암호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보안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프로세스와 기술을 좀 비교해보면 프로세스는 좀 추상적이죠. 근데 기술은 구체적이고 뭔가 눈에 보이죠. 그렇죠? 어떤 보안 장비를 1억 원짜리를 사다 놨다. 아니면 100만 원짜리를 사다 놨다. 눈에 좀 틀리게 보이죠. 보안 기술을 도입한 이후에 보안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이런 관리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프로세스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포괄적 보안. 여러분들 요거 아까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에서도 나왔죠. 포괄적, comprehensive라는 표현이 거기서도 나왔었는데 우리 책에서도 이 포괄적인 보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공격자와 방어자 중에서 누가 유리한가?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정보 시스템 보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시스템 만들었어요. 시스템 만들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스템이 100개의 어떤 보안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분석을 해서 이 중에서 90%를 찾아냈어요. 여기 10%는 못 찾아냈어요. 자, 방어자는 열심히 해서 90%를 찾아냈지만 10%를 아직 못 찾아낸 거예요. 공격자는 100개 중에서 요 10개만 찾아내면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어자는 방어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설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 그림인 거예요. 그림.
그래서 comprehensive security가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안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holistic approach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holistic은 comprehensive하고 같이 쓰이는데요. 포괄적인 보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people, process, technology에 대해서 포괄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는데 security control이라는 것은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보안 통제를 컨트롤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보안 통제. 그래서 여기에는 예방, 탐지, 교정, 통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통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Security awareness는 말 그대로 인식이에요, 인식. 보안 인식. 사람들이 보안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Security design은 이렇게 이제 플랜과 팔러시를 이용해서 보안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Security by Design이라는 얘기도 해요. Security by Design. 디자인할 때부터 Security 보안 통제를 감안해서 하라는 이야기죠. 자, 일단 Defense in Dept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앞에 그림에서도 나왔죠. Defense in Depth. 이게 무엇이냐? 심층 방어. 우리말로는 이제 심층 방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이렇게 지금 관역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최외곽에는 뭐가 돼 있나요? 보니까 Policy and Procedure가 있죠. Policy and Procedure. 그 다음 내부에 가니까 Physical Security, 물리 보안이 있어요. 물리 보안은 여러분들 신분증이라든가 CCTV라든가 펜스, 이렇게 경계 철조망 이런 것들을 물리 보안이라고 해요. 그 다음 그 내부에 들어가는 걸 보면 Network Security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방화벽, 그다음에 샌드박싱이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분들 샌드박스라는 게 뭐예요? 놀이터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거 있죠. 이제 모래가 담겨져 있는 이런 데가 있죠. 놀이터에 가면. 그래서 여기 안에 모래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죠. 이렇게 수북히 쌓여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안에 가서 여기서만 모래놀이를 하죠. 그럼 바깥에는 모래가 안 떨어지도록 하는 거죠. 샌드박스는 이런 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인데요. 어떤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갖고 왔을 때 이 샌드박스 안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얘가 악성 행위를 하더라도 이 박스 안에서만 동작하도록 실제 중요한 시스템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을 샌드박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IDS, IPS, VPN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외곽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내부적에 보면은 이제 호스트 시큐리티도 있어요. 호스트 시큐리티는 호스트 말 그대로 이제 서버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PC에 대한 보안이에요. 뭐 백신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좋은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호스트 내부에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호스트나 PC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 등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래간만에 보이는 인크립팅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암호화. 예, 데이터 암호화도 하나의 중요한 이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컨트롤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요거 하나만으로 되면서 안 된다는 거죠. 외곽부터 내부까지 이렇게 defense in depth, 심층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defense in depth입니다. 자, 개념이 와닿죠? 자, 가장 약한 고리의 실패, weakest link failure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어떤 체인은 이때에만 스트롱하다. 언제? 이거의 위키스트 링크만큼만 스트롱하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고리들이. 이 고리들이 아주 강철로 돼 있는데 요거 하나만 실선으로 돼 있어요. 얘는 다 강인데 얘가 실선이다. 그럼 이 실선만큼만 강하다는 얘기죠. 실선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보안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보안도. 자, 그런데 이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고리는 무엇이 되겠는가? 가장 약한 고리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weakest link failure의 예인데요. 방화벽 관리자가 방화벽이 어떻게 동작하라고 하는 룰을 만들어줘요. 룰.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방화벽이 그 룰에 따라서 이렇게 인커밍 패킷들을 예, 필터링을 해냅니다. 그리고 이 방화벽이 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 로그 파일로 남겨놓는 것이에요. 그럼 이 로그 파일을 보면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관리자가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준 룰도 있고 방화벽도 동작을 잘했고 거기서 중요한 정보가 담긴 로그 파일까지 잘 남았는데 이 사람이 읽지 않는 거예요.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스템은 실패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장 약한 고리는 누구예요? 이 사람인 거죠. 정책도 잘 만들었고 기술도 좋고 그 다음에 로그 관리도 잘했는데 정작 이 사람이 이 로그 분석을 안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보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약한 인간을 노리는 공격 기법들을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예, 우리 심영사 학생 반응이 엄청 빠르네요. 네, 소셜 엔지니어링. 네, 사회공학 기법. 사회공학 기법. 심영사 학생이 지금 우리말로 잘 표현해 주는데요. 소셜 엔지니어링. 사람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호 대상과 보호 프로세스. 많은 보호 대상이 있고 복잡한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호 대상은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게 뭐 이렇게 많지는 않죠. 나의 스마트폰, 나의 노트북 정도만 지키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조직에 가게 되면 지켜야 될 자산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제가 2004년도에 대위로서 전산과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관리하는 PC가 2000대였어요. 뭐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근데 제가 당시에만 해도 아마 해군 중에서 가장 많은 PC들을 관리하는 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대상이 많거든요. 그리고 프로세스들도 복잡해요. 앞에 예에서 봤던 것처럼 방화벽 룰도 만들어야 되고 막 룰셋이 수백 개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하려면 좀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알려면 뭔가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왜 봐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내가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이제 평가하기 위한 그런 피드백을 받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통제, 보안 컨트롤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안 관리 프로세스로서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계획된 일련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방만해진다. 예. 아까 이제 방화벽의 룰셋을 얘기했는데 이 룰을 만들 때마다 그냥 관리하지 않고 최적화시키지 않으면 수백 개가 돼버려요. 그리고 거의 무의미한 룰도 있을 수 있고 룰끼리 서로 상충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안부서의 일은 쉼이 없죠. 쉼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여러 가지 법규 규정들이 생겨요.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CSIB이라든가 뭐 CISA 국제공인 자격증을 보면 매년 이수해야 할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요구 시간이 있어요. 그걸 CP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자격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매년 몇 시간씩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워크숍을 참여해야만 이 CP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자, 컴플라이언스. 이거는 특별히 뭐 번역하진 않아요. 그냥 흔히 그냥 일반 사회에서도 그냥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데요. 이해하기로는 준수해야 할 법률이나 규정들을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들이 이거예요.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그리고 데이터 3법 이런 것들이 최근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또 좀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좀 간략히 좀 소개를 좀 해놓을게요. 2학기 때 요거 관련된 분을 이제 모시고 전문가 초빙 강연도 할 건데요. RMF라는 게 있어요. RMF. 지금 군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RMF는 Risk Management Framework라고 합니다. 이 RMF는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카테고라이제이션은 내가 지켜야 될 자산들을 식별하는 단계예요. 내가 지켜야 될 자산을 하고 얘는 CIA,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측면에서 어떤 것을 보안 목표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수립하는 것이 카테고라이제이션입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라이제이션이 됐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안 통제들을 선정하는 단계예요. 그게 셀렉트입니다. 보안 통제 항목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안 통제 항목들을 보고 내가 카테고라이즈 한 거에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선정을 했다고 다 끝나진 않죠. 실제 그 시스템과 환경에 따라서 임플리멘트를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임플리멘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중요한 개인정보 파일이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밀성을 달성해야 된다. 자, 기밀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얘는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임플리멘트 할 때는 얘는 AES의 256비트로 암호화를 하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면서 구체화한다는 얘기죠. SS는 임플리멘트가 됐으면 제대로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적합한 절차에 따라 바르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됐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대로 됐는지 평가를 하게 되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이걸 확인합니다. 최종적으로 제대로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됐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추적성이라고 하는데요. authorize가 되면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모두 잘 됐음을 내가 확인한다. 그래서 이것을 보증한다, assurance 한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요게 있어요. 요게 최종 단계로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 지속적인 상황 인식을 유지하는 거. 컨티뉴어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RMF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졸업하고 실무부대 가서 관련 업무를 하게 되면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자, 다시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인데요. Plan, Protect, Response Cycle. 그래서 계획, 보호, 대응의 단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자, 요거에 좀 더 구체화됐던 것이 바로 요거하고도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이에요. 그렇죠? 큰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Plan, Protect, Respond. 여기도 Categorize, Select, Implement, Assess, Authorize, Monitor. 이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것도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자, SLC와 SDLC라는 용어를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책에 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SLC하고 SDLC. 자, 밑에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SLC는 Systems Life Cycle이고요. SDLC는 Development Life Cycle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개발 단계에서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운영하는 기간이 더 길고 하기 때문에 이 파기까지 포함한 전체 생명 주기 SLC 관점으로 보안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참고 사항인데요. 여러분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니스트. 우리 지난 시간에 암호 공부하면서 니스트 얘기 많이 들었죠? 니스트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5개의 펑션으로 있죠. Identify, Protect, Detect, Respond, Recover. 5가지의 펑션으로 하나의 어떤 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프레임워크를 쓰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리스트 CSF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검토가 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자, 비전. 보안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비전 수립입니다. 비전 수립. 보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보안 관리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보안 관리자가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폴리스 또는 밀리터리 이 이미지를 갖느냐? 또는 마더 뉴트리 또는 컨설턴트의 이미지를 가질 것이냐? 당연히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보안이. 보안 관리자들이 갖는 빠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가 사용자들은 잘 몰라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보안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must have zero tolerance for negative views of users.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런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대치를 낮춰주라는 거죠. 그러고서 컨설턴트로서 또는 이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런 인내심을 갖고 보안관리자는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기사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안 담당자들은 이런 이네이블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비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스트래티지, 전력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 전 시간에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략을 만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략적인 보안 관리 프레임워크를 위해서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리스트, CSF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호 대상을 식별하고 보안 간극을 발견하고 CSF를 이용해서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비용 계획 수립을 해야 돼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너무 목표를 높게 잡고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 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효과를 봐야 되지, 효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용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효과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적정한 것은 한 이 정도까지만 투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비용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2장의 이제 전반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용어들과 개념들이 좀 많이 소개됐으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꼭 잘 보기 바랍니다.